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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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너는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 이두아 부단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두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셨어요? 네. 자, 최진봉 교수님이 학회에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네. 학회에서 언론 관련 학회. 아, 그렇죠. 네, 방송 관련 학회. 방송 관련은 아니고 네, 방송 광고 관련. 네. 그렇습니까? 네. 자, TV 토론을 하겠죠. 토론 공방. 근데 왜 이렇게 흘러갑니까? 이두아 부단장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정책 토론을 얼마든지 하겠다. 그런데 이제 후보가 잠정적 그 중범죄자하고 확정적이라 그랬죠. 잠정적이 아니라 확정적 중범죄자하고 이 토론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냐. 법정 토론만 그래 아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장하는 건 특검하면 토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전체 맥락을 보면 이 부분이 대장동 특검 같은 거는 또 이 부분 수용을 하고 이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정책 토론을 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재명 후보가 어지럽거든요.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얘기가 너무 어지러우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할 수 있지. 그렇게 말 바꾸고 공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게 확정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토론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말 바꾸기, 공약 바꾸기 안 하겠다고 이게 확정적인 공약이라고 얘기하면 토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최진봉. 네, 두 가지 이제 저는 첫째 중범죄자 말씀하신 건 저는 그런 말씀 너무 지나친 편이다. 왜냐하면 본인은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에 입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후보가 말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도리어 토론에 와서 그걸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바뀌었냐? 왜 그렇게 정책을 바꾸시냐? 예전에 생각한 거고 지금 바꾼 게 뭐가 이러면 제가 볼 때는 토론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게 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윤석열 후보 생각하신 것처럼 이 뭐 바꾸고 이랬다고 하면 그걸 왜 바꿨는지 그게 왜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국민 앞에 또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론에 오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신 걸 질문도 하고 또 따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선호님께서 사람 좀 합시다. TV 토론 좀 하세요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피하는 건 아니죠? 예,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희 경선할 때요. 토론에 16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가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최 교수님께서 우리 후보가 공수처에 입건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도 피고발되고 피고소된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자면 끝이 없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딴 분들이랑 방송을 하는데 이제 여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하고 이 부분 갖고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약이 너무 바뀌는 거 아니냐. 2021년 7월 18일 날 이재명 후보가 출마 연설문을 보면 저는 이재명은 한 번 한 약속은 절대 지킵니다. 안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약속도 한 번 하면 안 바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8월 3일 날 기본 주택 공약을 하시면서요. 국토보유세 신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국토보유세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돼 있어요? 철회하는 건가요? 철회 안 하는 건가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토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세 유예 그다음에 뭐 종부세 이런 문제를 다 여론 수렴을 해서 국민들 의사에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공약을 토론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아주 중요한 세금들이잖아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토론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따져 물어서 예를 들면 토론회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이게 정말 명확한 공약입니까?라고 따져 물어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 이재명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토론은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이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하고 질문에 답변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는 도리어 만약 윤석열 후보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것이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이건 안 바꾸겠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자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경제 분야든 정치 분야든 뭐 사회 분야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정책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야당에서나 윤석열 후보가 문제를 삼으시는 거는 뭐 바꿨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토론 과정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정책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중앙당 선대위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된 거죠. 아니, 정책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 말은 토론에 와서 그걸 따져 물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뭐라 그러라고. 그 다음에 치고 갈 것을 이두화 단장님이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정하면 하겠다고요. 송 여사님께서 경선 토론은 물고 뜯는 거고 지금은 정책 토론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윤석열 후보가 방송 인터뷰도 거의 안 하십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피하는 거 아닙니까? 피하는 인상을 줘요. 자꾸 이거 신비주의 전략 이거 안 먹힙니다. 아니 저희가 관훈클럽 토론회도 하셨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도 어젠가 그젠가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 인터뷰도요. 지금 저희가 그 민주당보다 10월 10일 날 후보가 결정됐고 저희는 11월 5일 날 결정됐죠. 그러니까 한 3주 늦어요. 한 달은 아니지만. 거기다 선대위도 조금 약간 좀. 선대위도요. 근데 민주당도 선대위 1기가 전원 자진 사퇴하고 형해화돼서 2기 출범했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 선대위가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토론회는 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관훈클럽 토론회도 그래서 저희가 좀 늦게 했어요. 아시잖아요. 한 3주쯤 늦게 했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도 그렇고. 그래서 나머지도 이렇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그 기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인터뷰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소화하실 겁니다. 네. 신비주의 전략 아니랍니다. 좀 이따가 나올 것 같은데. 보세요. 지켜보세요. 1월에. 예. 조혜숙님께서 김병민 가고 좀 수월하다 했는데 더 센 사람 나타났다고. 김병민 대변인 지금 대구 경북 갔어요. 네. 이두화 부단장 굉장한 거의 래퍼로 이렇게 지금 데뷔하셔도 돼야 되는데 저 최진봉 교수님은 다른 방송에서는 거의 래퍼 진공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라임에 자꾸 맞춰가지고요. 인제 김건희 씨 관련된 일은 조금 사라질까요? 내년 초에는 김건희 씨 뉴스 보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금 이제 사과를 하면서 12월 26일 날 그러고 나서 나머지도 의혹 제기를 계속 하겠죠. 민주당이야 이슈화하고 싶으니까. 우리 후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윤석열 후보는 사실 공직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검증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검사장 될 때도 검증을 하고 검찰총장 될 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도 하고 검증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가족이 없죠.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니까 배우자한테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이런 부분 일단락 지어진 거 아니냐.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이든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또 계속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이 이슈가 대선까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런 이제 의혹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지금 이제 사과하신 이후에도 보면 이제 석사학위 논문 그것도 뭐 따져봐야 되겠죠. 석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가 또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이런 이슈들이 또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씨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이것이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사실 이제 YTN에서 그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중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감정에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좀 뭐랄까요, 진실한 사과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하신 이후에 그 인터뷰가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모 방송국에서 어쨌든 석사 논문 관련해서 표절력이 또 생기다 보니까 사과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 진실성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YTN 인터뷰는 그 전에 했던 거고요. 그죠? 사과하시기 전에 했던 거고, 이제 그 논문도 그 당시 기준으로는 충분히 이제 그 논문 그 심사한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 기준에 맞아서 거기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살펴보고 있으니까 또 입장이 나오면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또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논문에 대해서 또 다시 관심이 막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표절을 아주 쿨하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죠. 가천대 논문을 내가 뭐하러 그렇게 구태여 가지려고 했겠냐. 그래서 반납했다. 그래서 가천대가 또 성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졸업생이나 재학생들 기분을 좀 한 번 더 나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학교에다가 취소해달라고 계속 반납해달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처리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렇게 이제 공격을 반대로 하시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이미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이재명 후보는 인정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학위를 취소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학교가 절차가 필요해서 아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학교의 사정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김건희 씨과는 새로 또 나온 문제라 이 문제가 이제 더 파장은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김건희 씨 관련돼서 학교에서 아마 이제 조사를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건은 이미 알려진 거고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 건이 훨씬 더 파장은 커질 수 있다. 새로 나온 이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후보자 검증이 우선이죠. 후보자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자를 명확하게 검증해야 되니까 논문에 대해서도 쿨하게 인정했다고 넘어갈 게 아니고요. 얼마나 또 표절을 많이 하셨는지 그 돌려보고 몇 % 나오는지도 한번 보고 서로 비교해보고 검증을 다 똑같이 배우자보다 후보자를 훨씬 냉정한 기준으로 저희가 검증을 해야 그러니까 되죠. 검증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는데, 제가 정치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게 이제 파급력으로 보면 김건희 씨 건이 좀 더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김건희 씨 논문으로 이재명 후보의 논문으로 계속해서 의혹 검증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9909님께서 상호간에 토론할 때 가족 이야기 없이 하기로 하고 정책적으로만 하기로, 그렇게 하는 토론 듣고 싶습니다. 얘기도 했습니다. 이슈 티키타카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6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8살 태랑이의 책상 위에는 자랑스러운 트로피가 우뚝 서 있습니다. 전국 콩쿨 대회 성악 부문에서 당당히 대상을 수상한 태랑이. 합창단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승모판 폐쇄부전 판정을 받으며 마음 편히 노래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유일한 가족인 엄마는 자궁경부암으로 큰 수술을 받았고 얼마 전에는 유방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늘이 원망스러운 엄마는 버거운 현실 때문에 태랑이가 성악가의 꿈을 포기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태랑이와 엄마가 더 이상의 아픔 없이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노란색 나쁨 상황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역으로 미세먼지 농도 상황은 오늘 밤새 좋지 않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또 찬 공기도 밤새 내려오면서 점차 나아질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좀 좋지 않은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추워집니다. 이 추위는 토요일 오전까지는 이어지겠고 토요일 낮부터 서울 2도 등 영상권의 낮 기온을 회복하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사흘 정도 추운 건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8도, 세종시도 영하 7도, 파주는 영하 12, 대관령 영하 13도까지 내려앉겠고 부산과 광주도 영하 1도까지 아침 기온 떨어집니다. 낮 기온도 서울은 영하 1도로 종일 영하권이고요. 금요일이 가장 추운데요. 12월의 마지막 날 모레 금요일은 서울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영하 4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 밤부터 점차 추위가 이어지며 한파 경보와 주의보도 발효되는데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 발효되겠고요. 내일은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내일은 동해안 쪽에 건조함이 유지되는 가운데 충남과 전라권에 많은 눈 예보 있습니다. 최고 10cm까지 예보돼 있고요. 31일인 12월 마지막 날까지도 전라권과 제주는 가끔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 따라 2부에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7시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코로나19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한번 연장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는 최소 2주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현재 OECD 30위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임기 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 재개와 소형 모듈 원전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수처장이 출석하면 야당 의원들과 기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10월 출생아 수가 71개월 연속 줄고 사망자 수는 10월 기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는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로 자연 감소했습니다. 한편 이혼 건수는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정기지급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이슈 티키타카 이어갑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두아 부단장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1년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떤 사건이, 어떤 이슈가 떠오릅니까? 2021년도요? 네. 오더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히 생각나는 게 이준석 대표의 당선? 당선. 그렇죠. 그게 좀 뉴스였죠. 뉴스였죠. 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네. 탈환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30대가 됐다는 거 그 자체로도 이슈였죠. 사실은. 우리 정치사에 있을 수, 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니까. 지금 윤석열 선대위에서도 가장 큰 존재감을 그렇죠.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쨌든 윤석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된 거 그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큰 이슈가 됐다. 그렇죠. 그런 이슈였던 겁니다. 정치사에서도 큰 이슈가 될 만합니다. 이두화 단장님은 어떤 뉴스가요? 저희 긍정적인 건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네. 윤석열 후보가 되니까 좋아요? 네, 좋죠. 왜 좋아요? 아니 윤석열 후보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1년 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거. 네. 그다음에 영선이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사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는 했지만 국회의원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사실 공직자로 살면서 정치 입문한 지 한 4개월 만에 불과 몇 달 만에. 네, 이렇게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실 저같이 정치권에 좀 몸을 담았던 사람은 어떤 새로운 흐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네, 국민들이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실망이 있는 거 아닌가. 여야 모두를 통틀어서 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1935님께서 가족 이야기 하지 말라는데 가족 검증은 윤석열 후보가 조국 가족을 통해서 썼던 가치자 아젠다죠. 근데 부인 얘기 나오니까 가족 검증 하지 말라니요. 왜 국민들이 윤 후보한테 화가 났는지 아직 모르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두화 단장님? 가족 검증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문제예요. 이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검증을 한 게 사실 청문회 때 검증이 됐다기보다 그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고소고발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그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수사에 대한 직분을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다한 거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정치권에서 의도적으로 검증을 한 것도 아니죠. 오늘 언론에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 진행자분께서 기자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때 사건을.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제가 그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한 거는 그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자체는 검사로서 하는 일이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잘한 수사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사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야당이 후보가 돼서 그 이슈가 본인의 이제 대선 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또 다른 정치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 정치적으로 본인한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친박 진영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직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서운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설 거냐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그 특검에서 검사로 일하면서 그런 일을 했던 것 자체를 저는 비판할 수 없다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다만 그것이 본인이 현재 야당 후보가 되면서 또 다른 이슈가 됐고 정치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본인이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문제는 좀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공직자로서 본인은 직분을 다 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되는 삼성 수사를 했던 거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주 수사와 신병 이런 문제는 이제 다른 데서 했죠. 네, 네. 그리고 여죄를 수사한 건데 정치적 정서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앞으로 또 메시지를 보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그 공수처 이거 안 하나요? 통신자료 제공 내역 이거 해야 되는데. 재난 속보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 지역에 눈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져서 대설 한파가 예상됩니다. 매우 춥다고 합니다. 가정 내 보온 유지와 수도 계량기 동파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사찰 논란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예, 지금 4시 30분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79명이 통신자료 제공 내역이 조회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메일로 신청을 하면 일주일이 걸린대요. 네. 그래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숫자가. 네. 지금 10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79명인데 앞으로 늘어나면 아니 거의 모두 다 이거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3회, 다른 수사기관에서 7회해서 10
10회 통신자료 제공 내역이 확인이 되고요. 김건희 대표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수처 1회, 다른 수사기관 6회 해서 전부 7회 통신자료 제공 내역이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신청해 보려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일단 통신자료 제공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공수처가 해명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의 기본적인 해명은 이거잖아요. 네. 이게 뭐 저는 사찰이라고는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가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통신사 요구해서 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사찰은 아니지만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걸 그렇게 많은 그렇죠. 사람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네네. 부분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도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냥 단순히 지금 피의자와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요청을 한 것이 그걸 받았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넓은 범위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민간학회 교수님들도 한 20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고 기자분들까지 해서 한 260여 명이 확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 예산이 지금 내년에 200억이래요. 근데 기소는 한 건도 안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럼 이 통신자료 제공 내역 이것만 줄창 보고 있나요? 200억을 쓰면서? 200억을 내면서 기소는 하나도 안 하고 통신자료 제공 내용만 하고 확인하고 있는지 저희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 분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좋아하시는데요. 변호사님 목소리가 빨라지고 뭐 자신은 차네요.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할 얘기 많아요. 대장동 의혹 그리고 윤 후보 고발 사주 의혹 이 부분은 수사는 제대로 됩니까? 특검은 하기는 하는 겁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아니 지금 이렇게 통신 자료 제공 내역도 벌써 윤 후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김건희 대표도 들여다보고 하는데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보는데도 이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질질 뭉개고 있는 것 같고요. 공수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천지청이랑 규모가 비슷한데요. 순천지청은 한 해에 사건 처리 건수가 14,000에서 5,0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공수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0건 기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순천지청은 22억인데 공수처는 2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공수처 수사 대상은 7,100명인데요. 실제 사건 12건 중에 3건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럼 공수처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실은 양쪽으로도 공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을 할 거지만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도 공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수사의 결과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 않고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은 이건 공수처가 깊이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좀 잘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다 계속 안 되고 이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공수처가 좀 깊이 고민하면서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잖아요. 물론 이게 성과가 쉽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 뭐 수사 자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다른 수사에 비해서 검사들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뭔가 공수처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형태로든 바꾸려는 시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비판받아야 생각합니다. 됩니다. 이거 네. 잘못하고 있습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거죠. 12건 중에 윤석열 후보가 3건이잖아요. 7,100명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하는데 4분의 1을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하고 있다니 그 역량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마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이도하 부단장님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저는 이제 검사들 관련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부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아니 있습니다. 법조인 검사에 대해서 한 4,500명에 대해서 진정 고발 고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하는 건 그냥 윤석열 후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뭔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도리어 이러다가 성과 안 나면 역풍 맞아요. 네. 그럼 그건 이제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알겠습니다. 옛날에 장소팔 고춘자라고 있었습니다. 영감 외불러 이렇게 두 분이 자, 계속 외불러 안 해도 잘 왔다 갔다 하는군요. 8131님께서 검찰도 공수처도 우리나라 수사기관 왜 그런가요? 다 정치만 하는 건가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공수처도 제발 국민의 수준, 국민의 눈높이는 좀 따라와야 된다. 한참 못 미친다. 좀 분발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조금 나아진 검찰과 공수처의 모습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선 2달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도움이 되겠다 저 사람의 공약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뭐가 좀 달라져야 됩니까?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공약이 그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얘기하면서 토론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물론 뭐 아까 지금 부단님 얘기 들어오면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시니까 좀 더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 토론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3회 이상이니까 3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합의를 잘해서 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특별히 윤석열 후보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궁금해합니다. 예, 그럴 기회가 앞으로 많을 거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좀 고만 어지럽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어지럽게요? 어지러워요.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니까 너무 어지러우니까요. 이제 어지럽지 않게 정리가 좀 되시면 이재명 후보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토론도 많이 하고 국민 앞에서 검증받을 기회는 앞으로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어지럽게 만든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또 가슴을 또 놀라게 하잖아요. 쿵 이렇게. 어떤 얘기? 어제도 뭐 중국 청년들이. 아니 그거는 네. 제가 아침에 통계를 또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미국의 퓨 리서치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요, 2015년 정도만 해도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정서를 했을 때 한 30에서 50% 정도가 이렇게 부정적이었는데요. 2017년이 되면 그게 60%를 돌파해요. 그리고 작년 2020년에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70%를 자, 돌파합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대중 앞에서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죠. 현실을. 그렇게 안보 주권을 포기한다는 사드 3불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2017년 10월에 양국 국교 정상화 얘기도 했는데 그 뒤에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나라고 중국은 큰 산봉우리고 뭐 이렇게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그 뒤에 이런 현실이 있으니까 데이터를 봐도 그렇다면 이 현실을 직시하고 호혜적 한중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실부터 직시하자. 현실을 얘기입니다. 너무 직시합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대해서 그런 마음 이두환 많아요. 부단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면 굳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져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부분을 괜히 이제 외교적으로도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불필요하게 저는 대선 후보가 얘기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중국에 너무 저자세니까 저희가 윤석열 후보가 중국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니까 싱하이밍 대사가 어떻게 하셨어요? 중앙일보에다 막 썼잖아요. 난 그렇게 대선 후보, 경선 후보에 대해서 그 반박하는 걸 그 나라 대사가 쓰는 거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도 일정 부분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자세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보고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저는 동등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나라의 저 자세가 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현 정부가 그렇다고도 저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외교 관계는 되게 이제 말이 조심스러워야 되잖아요. 어떤 형태는 그것이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중국에 우리도 할 말은 해야죠. 아니 그렇지. 윤석열 후보가 미국과 일본에도 할 말은 하겠죠? 하겠죠. 성격이 할 말 하시는 성격입니다. 너무 할까봐 걱정이어서 아니, 그래요. 그거는 저희가 잘 알아서. 근데 중국한테는 너무 저자세였기 때문에 할 말을 알겠어요. 할 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이두아 최진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되게.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